예, 서동영의 시선, 서동영 전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정부 출범 한지 일주일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조마조마하면서 대선 결과를 지켜보셨을 텐데 일단 한번 우리 서 의원님이 분석하는 대선 승리 이유는 뭡니까? 예, 이번 대선은 12월 3일 비상계엄 네. 그 내란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 거고 네. 그 윤석열을 심판해야 한다는 인식이 워낙 강한 상태에서 시작했던 선거이기 때문에요. 네. 민주당이 이기는 게 너무 당연하게도 또 받아들여지고 시작도 그렇게 했고 과정도 그래 했고 심판에 대한 큰 흐름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다. 예. 그렇게 보는 거고 대신에 이제 생각보다는 김문수 후보 표가 많이 나온 거가 어떤 의미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그럼 그 얘기도 해주세요. 어떤 의미 같아요? 예. 그 지난번요 그 박근혜 탄핵 이후에 치러졌던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성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세 후보의 얻은 표의 합계가 52% 가까이 됐었어요. 예. 우리나라 이 유권자들의 이념 지형을 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표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좀 만만치 않은 선거 구도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번도 이제 그런 측면들이 좀 드러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 우리 사회 층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이제 고령화가 진척되면 될수록 보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유권자의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죠. 에이, 꼭 그렇게만 볼 수 없죠. 요즘 젊은 층에서도 보수가 얼마나 많아졌는데. 이번 젊은층들은 거의 압도적으로 이준석 후보를 좀 지지했던 그런 모습들도 보였고요. 그래서 이준석하고 김문수를 합치면 조금 넘어요. 그러게요. 예. 아무튼 어쨌든 이겼으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이재명 정부 행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인수위가 없이 시작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일찍이 좀 대세론이 있기도 했고 준비를 해왔다 하더라도 인수위를 거쳐서 국가 운영의 틀들을 좀 정립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과 바로 시작하는 건 분명히 차이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이제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정부이기 때문에 맨 처음 했어야 되는 게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임명이었고 이후에 그 대통령실에서 함께 일할 참모들을 임명하는 것 이런 절차들을 좀 차곡차곡 밟고 있었던 거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또 소집을 해서 경제 상황들을 좀 체크하고 이런 행보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이 일을 하겠다.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운영하고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이 된 분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하고 사실 좀 순차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김건희의 그 대통령놀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가 역량을 너무 많이 소진했던 경험들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모습도 굉장히 생소해 보이고 신선해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일주일이 좀 할 일을 차곡차곡 잘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1차 인선이 일단 있었죠. 국무총리 비서실장 그렇게 됐고 몇몇 청와대 비서실도 꾸려졌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좀 약간 좀 논란이 있는 거는 이승엽 헌재 재판관 지명. 요거는 좀 계속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또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도 했고요. 이승엽 재판관은 아직 지명된 게 아닌데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좀 논란이 있는 거고 역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여론 추이를 좀 보지 않겠어요. 근데 그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들이 커지면 아마 임명을 못할 가능성이 있겠지요. 워낙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많은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판마다 필요한 변호사들은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 변호사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재판관을 못한다 이건 조금 무리한 생각일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일반 국민의 정서로 봐서는 임명권자의 변호인을 했던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다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상당히 많죠. 이제 근데 이제 아마 이승엽 변호사가 좀 훌륭하신 분이어서 하긴 하셨을 텐데요. 네. 국민의 여론들을 잘 살펴가면서 네. 좀 너무 무리하지 않게 이 일들을 좀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직 된 게 아니고 가능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이하 부정관 과전 불납리라고 오해 살 일은 하지 말라 했으니까. 예. 그리고 이거는 이해 이해 관계자일 수도 있고 이건 좀 저는 조금 이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 문제로 이제 2차 인선이 있어야 돼. 장관 차관들하고 이제 주요 기관장들 인선을 해야 되는데 여기 국민 추천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받는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저도 모르죠. 어떻게 받는지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해보는 일이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몇몇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이렇게 대통령실이 주도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국민 다수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좋은 의뢰를 뽑아 쓰겠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일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집단지성에 의존해 기대서 어떤 정부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측면에서는 저는 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운영될지는 사실 잘 안 그려져요. 먼저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을 추천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주변에서 있었던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 있으면 교육부 장관 추천도 하고 뭐 여러 추천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추천된 사람들은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검증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거 검증도 민정수석실에서 해야 되는 건데 네. 과거보다 엄청나게 많아진 검증량 네. 이걸 어떻게 커버할 거냐. 결국 그 민정수석실의 업무 과부하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추천이 되는 사람을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장차관으로 임명한다고 봤을 때 이제 우리 헌법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국무총리 제청권은 어떻게 되는 거냐 또 국무총리 제청권 자체가 행여화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시비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이렇게 국민 추천 방식으로 하게 되면 특히 우리나라처럼 정치 고관여층들이 일정한 고관여층들이 있고 일정한 팬덤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죠. 예, 제가 걱정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팬덤으로부터 인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추천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근데 사실은 장관이나 차관 또 공공기관장을 하려면 대중의 인기와는 무관하게 그렇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그다음에 공무원 조직을 제대로 장악할 수 있는 그 실력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찬찬히 일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실력은 별로 없으면서 방송 나가가지고 계속 센 이야기만 해서 인기가 높아진 사람이 과다 추천이 됐을 경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도 풀어야 할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아직 대통령실이 답을 내놓고 있는 건 아니어서 이런 우려들이 제기가 되면 앞으로 찬찬히 그에 대한 해결책들로 좀 내놓으면서 이 제도를 좀 추진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국가가 발전하는 거는 시스템이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는. 그런데 자꾸 모든 것을 국민한테 직접 묻는다라는 건 뭐 예전에 아테네 때 BC 500년 전에 아테네 때는 그럴 수 있었겠지만 지금 현대 사회에서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뭐 신문고 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신문고만 치고 있고 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 신문고가 또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통로도 됐었고요.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과부하라든지 시스템 전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뭐 부작용 같은 것도 있다. 그러니까 제도를 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긍정적이고 이해할 만해요. 그 취지는 긍정적이다. 그러면 이제 그 취지를 살리면서
지금 방금 저도 이야기했던 몇 가지 또 네, 다른 네. 분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문제점들을 좀 해소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될 테니까요. 네. 예. 좋은 해결책들을 내놓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 몇 가지 일단 이재명 정부 출범까지 얘기 나눠봤고 이제 우리 지역 관련 얘기 좀 해보죠. 몇 가지 공약들을 내세웠죠 대선 때.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그 공약이 채택되도록 되게 노력했고 일단 우리 전라남도 전체 말고 동부권만 좀 얘기해서 순천 여수 광양 위주로 해서 어떤 공약들이 있었죠? 예. 이번 선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었지만 네. 그 주요 정당 후보들의 공약집이 네. 사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도 선거 며칠 전에 나왔어요. 네. 뭐 예. 김문수 후보 쪽은 뭐 공약 거의 준비하기도 뭐 힘들었고 그런 수준이었고요. 네. 예. 그래서 공약 선거가 되지 못하고 정책 선거가 되지 못하고 그냥 정치적 갈등이 주로 극대화되는 이런 네, 선거였다는 그런 생각은 선거였죠. 들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집이 뒤늦게 나왔습니다. 우리 전남 동부 지역에 대한 공약도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요. 거기는 이제 공약집에 넣을 내용들은 많이 뭐 이것저것 많이 넣을 수가 있어서 네. 그 전에 좀 대표 공약으로 여수 순천 광양에 제시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네. 여수의 경우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 네. 남해안의 체계적인 균형 발전을 추진하겠다. 네. 남해안 대표 해양 내저 관광도시 조성을 지원하겠다. 네. 그다음에 여수공항을 남해안 남중권 거점 국제공항 승격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여수세계 선박람회 2026년 성공개최를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좀 했었고요. 네. 순천과 관련해서는 순천대 목포대 통합의과대학 설립, 그다음에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에 적극 지원하겠다 할지, 전남 우주 방산 클러스터 구축 그리고 국가산단 추가 지정 방안을 모색하겠다. 글로벌 문화산업 메카인 KDG를 조성하겠다. 그다음에 해룡 신대지구 고등학교 신설 지원을 해서 명품 교육도시 순천을 완성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었고 거의 다 들어갔네. 예? 지역에서 얘기한 거 다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 이제 광양의 경우 수소환원 제철 기술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 네. 광양항 율천산단 연결도로 개설 방안을 모색하겠다. 그다음에 경전선 KTX 이음 광양역 정차를 추진하겠다. 광양세무서 설치 방안을 모색하겠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 방안을 모색하겠다. 광양만권 2차 전지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지정 방안을 모색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발표했었습니다. 네. 아, 너무 많은데 정리할게요. 광양부터 갈게요. 광양은 결국 철강 산업 위기 극복. 아까 수소 환원 산업 하겠다. 이건 철강 산업과 연관된 거죠. 그럼요. 예. 그거하고 2차 전지. 결국 광양은 철강과 2차 전지잖아요. 어떻게 광양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예, 예. 일단 현재 이제 철강 산업, 국내 철강 산업이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공급 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 등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것도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대로 최근 트럼프의 그 관세 폭탄 협박 때문에 그 어떻게 이제 철강 산업이 미래 산업으로서 계속 갈 수 있을 건가에 대한 많은 우려들이 있지요. 특히나 철강 산업이 조심스럽고 많은 그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탄소 중립 시대가 도래하고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서 그걸 그렇죠. 그 관세를 매겨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유럽과 미국과 이런 세계 선진국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인 거여서 우리나라 탄소 배출량 1위 산업이 철강 산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철강 제품을 만들어낼 거냐가 그게 가장 수소환원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수소환원 기술을 누가 성공적으로 선제적으로 이걸 치고 나갈 수 있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돈도 들고 많은 연구 개발이 이게 필요한데요. 국책 사업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수소환원 제철은 그때 제가 국회의원 할 때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네. 지정은 해줬어요. 그래서 그 이제 많은 이제 세제 지원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면들이 있지요. 네. 그래서 개별 기업들도 이거 기술을 위한 더 많은 연구개발과 노력들을 해야 할 건데 네. 문제는 그걸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네. 하나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그 에너지로 철강을 생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또 하나는 네네네. 예 그린 수소, 네. 친환경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생산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건 이거는 포스코한테 알아서 하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문제고 특히 국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전라남도 차원의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안타깝게도 전라남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이렇게 적극적 관심과 이런 것들을 표명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이제 많이 걱정이 됩니다. 만약에 철강 산업이 지금 상태에서 더 어려워지면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의 중심 산업이 이 무너지고. 쇠퇴해 가는 경우 그리고 그런 경우 지역 자체도 굉장히 큰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같이 좀 모색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정치권의 노력들이 너무 부족해 보여서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산업으로 가능한가 아까 그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근데 철강이나 또 여수의 석유 화학 산업도 똑같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거지. 석유 화학 산업이 미래에 필요가 없고 철강 산업이 미래에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탄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재편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요. 예, 그러니까 예. 철강 지금 네. 인류가 철강을 대체할 소재를 갖고 있지 않아요. 없어요. 예. 예. 그렇기 우리 때문에. 철강 산업은 계속 가야 되고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서 살아남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장을 갖고 있는 우리 지역은 그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고 나아가는 건 우리 지역의 생존과도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석유화학이나 철강이나 저 아까 말씀한 대로 국가적인 어떤 국책 사업으로 정해져서 국가의 지원이 강력하게 필요하다는 것들을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어필해야 된다라는 거로 발전 방향 하나 보고요. 이렇게 산업적으로 하나 정리해 보고요. 그다음에 순천대 목포대 통합의대 이것도 들어가긴 했죠. 예. 이건 어떻게 예. 우리 교육위원회도 했을까? 예. 계속 조금 저랑 이 얘기할 때 조금 어렵지 않냐 약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될 것 같아요. 대통령 공약이었죠. 예. 공약이었으니 추진은 될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남권 의과대학 국립의과대학이 생기려면 의대 정원이 증원돼야 합니다. 네. 근데 의대 정원 증원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정책은 실패했고 뒤로 돌아왔잖아요. 실패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물론 연 2,000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리한 증원을 추진했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뚜렷한 전략도 전술도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작을 하다가 결국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걸 반대했던 의사들이 투쟁력이 굉장히 커져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럼 앞으로 이 강고한 투쟁력을 가지고 계속 버티겠다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 문제는 그때 윤석열이 무리한 정책 추진을 통해서 좀 힘들게 싸울 때 그때 민주당이 뭘 했어야 되는 거냐면 의대 정원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정안을 했어요. 조정안. 다만 숫자는 2,000명이 너무 많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조정하자. 그렇죠. 조정안을 이렇게 했어야 해서 되는데. 민주당이 치고 나갔으면 그 숫자 증원에 관해서 상당히 의사들도 공감할 수밖에 없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판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근데 윤석열 완전 반대로 가다가 이게 윤석열한테 굉장히 불리한 정책 추진이라고 생각하니까 민주당이 입 다물고 있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됐으니 이걸 추진하겠다고 하면 의사들을 가만히 또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래서 이 의대 정원 증원 자체를 좀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안고 있는 의료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순천대 목포대 통합의대 의대 설립이 가능할까는 이제 아직은 저는 뭐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윤석열
정부는 힘이 없었고 의사들이 반발을 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고 이재명 정부는 훨씬 더 힘이 세지 않습니까? 안 되겠어요? 아니요, 저는 반드시 바라고요. 네. 꼭 돼야 한다고 생각은 해요. 네. 근데 일단 이 문제가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문제인데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싸워왔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걸 국민들의 어떤 그 시선, 국민들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계속 버텨왔던 경험들이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직전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맞서서 싸워서 이겨버렸기 때문에요. 그들의 투쟁력은 고양돼 있고 저항력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거여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힘이 있어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걸 풀어내는 게 능력이죠. 예, 예. 이재명은 합니다. 했잖아요. 보죠. 지켜보고요. 근데 아까 그 하나 있었어요. 여수공항의 남중권 거점공항. 이 얘기는 그전에도 있었나요? 거점공항으로 하겠다는. 예, 이번에 이제 공약집을 보니까 제가 그걸 봤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보면 네. 2026년 여수 세계섬 박람회 및 COP33 유치 등 향후 국제 행사 대응을 위해서 부정기 국제선 운항 공항으로 승격하겠다.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는 국제공항 일반적인 국제공항 승격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수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정기적으로라도 국제선 그 노선을 운항하는 네. 이런 공항을 만드는 걸로 추진하겠다 뭐 이런 거여서 네. 근데 그런 정도라면 그렇게 많이 무리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수공항을 이제 여기가 국제선이 되면 좋죠, 당연히.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 좋기는 한데 여러 가지 이제 수요와 공급의 문제들을 좀 봐야 하잖아요. 무안내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가까운데 또 김해공항도 멀지가 않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성에 있어서 뭐 충분할 것인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한데요. 아까 이제 여기 그 공약집에 나와 있는 대로 세계 선박람회나 COP33과 같은 특수한 국제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 또는 간헐적 국제선 취항의 문제라면 이거 뭐 가능할 문제 같기도 하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거제도에 그 건너편 제가 그 섬 이름이 가덕도. 예, 가덕도 국제공항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현대가 못 만들겠다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수공항이 거점공항이 되는데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지 가덕도도 못 했는데 여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불리한 것으로 작용할지 이게 좀 그러니까요. 헷갈리네요. 예. 예. 제가 이제 주변에 물어보면 상당 분들이 네. 야, 이 되겠어? 하는 분위기이긴 했어요. 근데 예. 공약집을 깐깐히 읽어보니까 이제 그 두 중요 국제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예. 그런 일시적으로 하는 건 물론 또 그렇게 하더라도 그 할주로 길을 더 넓혀야 한다거나 굉장히 좀 해야 되는 공사는 많을 텐데. 예. 좋죠. 사실 그리고 전남 자체에서도 무안 할 거냐 여수를 할 거냐 이 전남 내에서도 조금 이거 갈등이 좀 있는 부분이라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요. 이제 뭐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좀 이재명 정부 때 바라는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잘 해야지요. 또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문재인 정부가 유약함으로 인해서 이 윤석열을 만들어냈다, 뭐 이런 그런 평가들이 비판적 많죠. 평가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또 문재인 정부가 남북과의 교류와 협력, 통일지향적인 걸 가지고 그 동북아 질서 전체를 좀 재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정책들을 좀 추진했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점들은 이재명 정부 잘 살려내고 또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들은 좀 보충하는 방식으로 좀 풀어나가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때 국회의원 하셨었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동영의 시선 서동영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